2025년 7월 19일 밤 10시 무렵 미국 뉴욕주 레이크 조지 인근 고속도로에서 한 남성이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잠시 차를 세우고 숲 쪽으로 다녀온 사이 9살 딸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곧이어 그는 흰색 밴을 탄 두 남자가 딸을 강제로 데려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종된 아이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사는 멜리나 프라톨린이었습니다. 신고자는 멜리나의 아버지 루치아노 프라톨린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앰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납치범이 아니라 신고자인 아버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데려갔다는 흰색 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루치아노가 말한 장소와 그의 휴대전화가 기록한 장소도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몇 시간 전 멜리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곧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수색대는 최초 신고가 접수된 곳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습지에서 멜리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뒤 열린 재판에서는 더 충격적인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루치아노가 여행 전에 작성한 메모에는 돈을 구하고 포르쉐를 사고 딸을 먼 곳으로 데려가 끝낸다는 의미로 해석된 문장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루치아노 프라톨리는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나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생활하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유기농 커피 회사를 설립한 인물로 소개됐고 회사 홈페이지에는 사회적 정의와 더 나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긴 소개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글의 중심에는 딸 멜리나가 있었습니다. 루치아노는 멜리나를 자신의 삶을 밝혀주는 존재이자 모든 일의 영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사회적 부당함을 딸만큼은 겪지 않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도 했습니다. 그의 소셜미디어 역시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눈밭에서 함께 썰매를 타고 생일을 축하하며 딸을 품에 안고 머리에 입을 맞추는 모습이 반복해서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한 장소들을 모아놓은 영상도 있었습니다. 사진만 본다면 그는 딸과 시간을 보내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면 밖에서 루치아노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루치아노와 멜리나의 어머니 칼리 갈라니스는 2019년부터 별거 중이었습니다. 멜리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어머니가 단독 양육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별거 후 루치아노는 몬트리올의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했고 딸과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루치아노가 회사 소개 글에서 2019년에 겪은 불행한 사건으로 자신의 삶과 정신적 안녕이 크게 흔들렸다고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말한 불행한 사건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아내와 별거를 시작한 때와 겹칩니다. 그리고 당시 루치아노에게 닥친 변화는 가정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의 삶은 고급 자동차와 여행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실제 경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특히 포르쉐에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몇 주 전에도 포르쉐가 가득한 차고를 걷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약 11만 달러, 한화로 1억 5천만 원의 미지급 신용카드 채무와 관련해 은행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임대료와 회사 카드 대금도 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때 숙박업을 운영하며 그 수입으로 딸의 양육비를 지급했지만 부동산을 처분한 뒤부터는 양육비조차 제때 내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파트너와도 회사 운영과 카드 사용을 둘러싼 소송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좋은 자동차를 즐기는 남자, 세계 곳곳을 딸과 여행하는 아버지, 그가 대외적으로 보여준 모습과 실제 그의 현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2025년 여름 루치아노는 멜리나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원래 그는 딸을 자신의 고향인 에티오피아로 데려가고 싶어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멜리나는 그 여행을 불안해했고 어머니 칼리 역시 왠지 모를 불길한 느낌에 선뜻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목적지는 미국 뉴욕으로 바뀌었습니다. 7월 11일 두 사람은 미국에 입국했고 이후 열흘 가까이 뉴욕시와 코네티컷, 뉴욕주 북부의 여러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부녀 여행이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재판 보도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는
두 사람이 뉴욕시와 코네티컷에서 정확히 어느 관광지를 방문했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두 지역을 여행한 뒤 마지막 날 뉴욕주 북부를 거쳐 몬트리올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멜리나에게는 아버지와 오랜 시간을 보내는 여름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멜리나의 휴대전화에서는 8,000회가 넘는 앱 사용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게임을 하고 어머니와 연락하며 평범한 9살 아이처럼 여행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 당일인 7월 19일 오후 4시 27분 멜리나는 자동차 뒷좌석에서 촬영한 약 10초짜리 영상을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뒤 부녀는 세러토가 스프링스 인근 윌턴의 맥도날드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멜리나가 차에서 내려 주차장을 가볍게 뛰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주문대 앞에서는 아버지와 장난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식사했고 멜리나는 감자튀김을 먹으며 휴대전화 게임을 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아버지를 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멜리나가 입고 있던 것은 분홍색 반바지와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 상의였습니다. 그것이 감시 카메라에 남은 멜리나의 마지막 옷차림이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루치아노의 렌터카에서는 2025년 6월과 7월에 작성된 자필 메모 3장이 발견됐습니다. 일종의 할 일 목록처럼 작성된 메모에는 돈을 마련하고 포르쉐를 구입하며 10점 만점의 금발 여성을 만난다는 개인적인 목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특히 주목한 것은 멜리나가 더 이상 고통받거나 힘든 환경에서 자라지 않게 할 것이라는 문장과 함께 적힌 훨씬 더 직접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메모에는 멜리나를 메인주로 데려가 끝낸다는 계획이 적혀 있었고 끝낸다는 단어에는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메모에서는 여행지가 에티오피아가 뉴욕으로 바뀌었지만 멜리나를 먼 곳으로 데려가 끝낸다는 계획은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또한 6월에 작성된 메모에는 덕트 테이프를 구입하고 우비를 반드시 챙기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행이 시작된 7월 7일에는 몬트리올에 있는 루치아노의 아파트 식탁 위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메모가 목격됐습니다. 따라서 이 메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덕트 테이프나 우비 자체가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기 수주 전부터 여행지만 바꿔가며 멜리나를 데려가 끝낸다는 계획을 반복해서 기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이번 사건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구상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 출신 전문가들조차 여행 과정에서 어떤 다툼이나 연락이 그를 갑자기 자극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메모가 사실이라면 그는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딸을 데려갈 장소를 바꿔가며 같은 결말을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마지막 날인 7월 19일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5시 30분 무렵 멜리나와 루치아노는 맥도날드를 나와 캐나다 방향인 북쪽으로 출발했습니다. 오후 5시 36분을 마지막으로 멜리나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은 멈췄습니다. 오후 6시 26분 멜리나는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자신과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며 곧 몬트리올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멜리나의 목소리에서는 특별한 두려움이나 위급함이 느껴지지 않았고 어머니는 딸이 곧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실제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오후 6시 35분쯤 루치아노는 북쪽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슈룰레이크 주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호숫가 도로를 따라갔다가 30분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 고속도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캐나다와 반대인 남쪽 방향이었습니다. 오후 6시 50분부터 7시 25분 사이 차량은 고속도로를 3차례나 빠져나왔다가 다시 진입했습니다. 그때마다 방향을 바꾸었고 여러 물가 주변을 천천히 달리거나 잠시 멈췄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여행이 끝나기 전 멜리나가 물놀이할 곳을 찾아다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루치아노가 딸을 물에 빠뜨릴 장소를 물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후 7시 25분 루치아노는 다시 고속도로를 벗어나 동쪽의 티콘데로가로 향했습니다. 렌터카는 등산로 입구와 가까운 도로변 공간에 멈췄고 그곳에 약 54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멜리나가 다음날 발견된 습지와 가까운 장소였습니다. 루치아노는 나중에 경찰에게 멜리나와 물가까지 걸어가려 했지만 주택들 때문에 길이 막혀 되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그 주변에는 그의 설명과 같은 주택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후 7시 30분경 티콘데로가 인근 도로를 지나던 부부가 회색 토요타 프리우스를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내 베키 쿨리코스키는 숲 쪽 비탈에서 한 남성이 급하게 뛰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땀에 젖어 있었고 어두운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와 잠시 눈이 마주쳤고 당시에는 단지 숲에서 용변을 보고 돌아오는 여행객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베키가 법정으로 이동하는 루치아노의 영상을 본 순간 자신이 보았던 남자가 바로 그였다고 확신했습니다. And when we locked eyes, I'm never going to forget his face. Never. When I saw him walk out of that courthouse, someone sent me a video and I said, oh my God, that is freaking him. Like, that is him. I will never forget his face. It was like a fear, but like a cold, angry look is all I can describe it as. 목격자의 감정이나 나중의 기억만으로 범행 시각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종류와 장소, 시간은 디지털 기록으로 확인된 루치아노의 동선과 상당 부분 겹쳤습니다. 어머니 칼리는 약속 시간이 지나도 딸이 도착하지 않자 계속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루치아노는 아직 이동 중이며 멜리나는 잠들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멜리나의 휴대전화는 이미 꺼졌거나 사용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어머니가 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려는 루치아노의 계획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밤 9시 58분 루치아노는 911에 전화했습니다. 그는 레이크 조지의 고속도로 22번 출구 부근에 차를 세웠고 잠시 숲 쪽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고 돌아왔더니 딸이 사라졌다고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상한 흰색 밴이 현장을 떠났다고 했고 이후에는 2명의 남성이 멜리나를 강제로 밴에 태웠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루치아노가 문제의 차량을 끝까지 뒤쫓지 않았다는 점과 한밤중 우연히 나타난 남성들이 어떻게 차 안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데려갈 수 있었는지를 의심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최악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멜리나가 실제로 납치됐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엠버 경보가 대대적으로 발령됐고 경찰은 흰색 차량을 확인하며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의 설명은 세부 질문이 이어질수록 흔들렸고 더 결정적인 것은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렌터카의 이동 기록이었습니다. 루치아노는 레이크 조지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와 차량은 그가 티콘데로가 인근에 약 1시간 동안 머물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9.11 신고 장소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 데이터를 토대로 티콘데로가의 외딴 지역을 좁혀갔습니다. 다음 날인 7월 20일 오후 1시 50분쯤 여러 기관이 참여한 수색 과정에서 산림경비대원들이 얕은 물속에 있던 멜리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주택이 거의 없고 숲과 산책로가 이어지는 외딴 습지로 멜리나의 시신은 쓰러진 나무와 큰 돌 아래 감춰져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익사에 의한 질식이었으며 사망 방식은 타인에 의한 범죄로 판단됐습니다. 경찰은 도로변에서 루치아노가 버린 것으로 보이는 옷도 발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오후에 감시 카메라에 찍혔을 때와 경찰을 만났을 때 서로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옷에는 멜리나가 발견된 습지와 일치하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렌터카에서는 앞서 언급한 자필 메모와 함께 사건 이후 발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3쪽 분량의 글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 글이 별거 중인 칼리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일종의 보도자료처럼 작성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치아노는 수사 과정에서도 멜리나의 어머니를 악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표현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어머니가 사건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딸이 돌아오지 않자 계속 연락하며 위치를 확인하려 했고 딸이 실종됐다는 사실조차 새벽 1시쯤에야 알게 됐습니다. 7월 21일 루치아노는 2급 살인과 시신 은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명확한 동기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권 분쟁, 경제적 파탄, 사업 실패, 부부 사이의 갈등이 원인으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드러난 정황을 함께 놓고 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빚에 몰린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사건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통제의 문제입니다. 별거 후 멜리나의 일상과 법적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있었고 루치아노는 여행을 통해 잠시 딸과 단둘이 있을 수 있었지만 마지막 날이 지나면 다시 딸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행을 허락받지 못했고 목적지를 바꿔야 했다는 사실 역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이끌 수 없다는 감각을 강화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만들어온 자아상과 현실의 붕괴입니다. 그는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이자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아버지로 소개했습니다. 고급 자동차와 여행, 커피 사업, 딸과의 다정한 사진은 그 이미지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상당한 빚과 소송에 시달렸고 사업과 부동산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딸과의 관계 역시 자신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태도입니다. 사건 뒤 그는 납치범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고 별도로 작성한 글에서는 별거 중인 아내 칼리를 문제의 원인처럼 묘사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기보다 흰색 밴의 남성들과 칼리 그리고 불행한 상황에 책임을 넘기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단서는 자필 메모입니다. 이 메모가 없었다면 사건 당일 칼리와의 통화나 귀국 문제로 갑작스러운 갈등이 벌어졌다는 해석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는 재판에서 직접 증언하지 않았고 왜 딸에게 이런 일을 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어려움, 칼리에 대한 분노, 딸을 다시 보내야 한다는 현실, 그리고 무너져가는 자아상이 서로 어떤 비중으로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딸을 독립된 한 사람으로 보기보다 자신의 성공과 부성애를 증명해주는 존재로 여겼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이를 돌려보내는 일은 단순한 여행의 종료가 아니라 자신이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뉴욕주 에식스 카운티 법원에서 루치아노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은 약 3주 동안 이어졌고 20명이 넘는 증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변호인 측은 사건이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경찰이 납취 가능성을 너무 빨리 배제한 채 처음부터 루치아노만 의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열흘 동안 함께 여행했는데도 멜리나의 옷에서 아버지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고 반대의 경우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함께 여행한 부녀 사이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무죄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위치, 차량 이동 기록, 꺼진 멜리나의 전화, 버려진 옷에 묻은 진흙, 서로 맞지 않는 진술, 범행 전 작성된 메모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습니다. 루치아노는 직접 증언하고 싶지만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하지 않겠다고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입으로 사건 당일의 행동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10일 사건은 배심원단에게 넘겨졌습니다. 약 3주에 걸쳐 수많은 증거와 증언을 들었던 배심원들이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약 1시간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앞두고 루치아노는 안경을 벗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Count 1, charging the defendant with murder in the second degree. What is the jury's verdict? Guilty. As to count 2, charging the defendant with concealment of a human corpse. What is the jury's verdict? Guilty. Members of the jury, is that your verdict? Yes, it is. 배심원단은 루치아노 프라톨린에게 2급 살인과 시신 은닉 혐의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라는 말이 나오자 그는 아래를 바라보았지만 눈에 띄는 감정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표정으로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멜리나의 어머니는 재판 마지막 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루치아노가 증언할 경우 그의 말을 직접 듣는 일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신 조부모와 친척들이 손을 잡고 판결을 기다렸고 유죄가 선고되자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루치아노에 대한 형량 선고는 2026년 10월 1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대 26년 4개월에서 종신형에 이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